29, 제 청춘의 한가운데서 저는 한 남자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밤 차가운 병원 복도를 회장님을 업고 뛰쳐나오던 순간 제게 남은 건 쿵쾅거리는 심장과 알 수 없는 운명의 무게뿐이었죠. 회장님의 희미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나 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이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할지 알면서도 저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제 삶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요. 창밖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잔잔한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29,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덕분인지 저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남다른 보람을 느꼈습니다. 2년 전 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최고급 요양병원 강남 푸른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한동건 회장님의 개인 간병인으로 고용되었죠. 회장님은 한때 IT 업계를 쥐락펴락했던 태광그룹의 창업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수많은 혁신이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처음 회장님을 뵈었을 때 그분은 이미 치매로 인해 대부분의 기억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회장님 곁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산책을 도와드렸습니다. 때로는 회장님이 좋아하는 옛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했고요. 신기하게도 회장님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제 목소리만 들으면 고개를 돌리셨고 제 손이 닿으면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위로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약을 드리려는데 회장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왔습니다. 미나 씨, 미나 씨가 내 곁에 있어 정말 고맙네. 회장님의 눈빛은 잠시나마 맑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회장님께서 저를 단순한 간병인이 아닌 당신의 마지막을 함께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제게는 부모님과 다름없는 존재셨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저에게 회장님은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셨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모신 보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죠. 저는 회장님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 남은 삶의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지켜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회장님의 쓸쓸한 뒷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 마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회장님은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어 있었죠. 매일 아침 회장님의 희미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제가 필요하고 저는 이분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헌신은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평화롭던 회장님의 병실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건 회장님의 자녀들이 하나둘씩 병원에 드나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병세가 깊어지자마자 마치 귀신같이 나타났습니다.
태광그룹의 번듯한 임원이라는 큰아들 지훈, 그리고 유명 화가라는 딸 수아까지.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걱정에 모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번뜩이는 탐욕이 그들의 눈동자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병실 문틈으로 새어나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으니 이제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치매가 더 깊어지기 전에 유언장이라도 새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간병인 미나 씨가 너무 오래 붙어 있는 것도 문제야. 혹시라도 딴 마음 품을까봐 불안해 죽겠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계산적인 차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제가 알던 회장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을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산을 물려줄 도구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때부터 회장님에 대한 은밀한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드시던 약의 종류가 바뀌거나 식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저는 눈치챘습니다. 평소 회장님은 제가 정성껏 준비해드린 음식을 잘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 시간이 되면 자녀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아버지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셔서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들은 제가 직접 회장님께 음식을 해드리는 것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제가 해드린 음식을 더 잘 드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져 갔고 눈빛은 더욱 흐려져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회장님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실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이 병원을 드나들 때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돈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저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회장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장님께서 자녀들의 손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회장님 자녀들의 학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과 식사를 조작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회장님을 아예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병실 문에는 쇠사슬 같은 자물쇠가 채워졌고 회장님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식사를 가져다 드릴 때면 그들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감시했습니다. 마치 제가 회장님의 재산을 탐하는 도둑이라도 되는 양저를 후려치는 듯했죠. 제 평생의 헌신이 그들의 눈에는 그저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비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회장님을 지키는 것이 제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으니까요. 회장님은 점점 더 수척해지셨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해쓱했고 눈빛은 더욱 흐려져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촛불처럼 위태로운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몰래 회장님 병실에 들어가면 회장님은 저를 알아보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한 지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살려달라고 말하는 듯 했죠. 미나 씨, 여기 어디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멍 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약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회장님을 쇠약하게 만드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회장님의 생명이 마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며 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죠. 저는 회장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회장님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이건 학대라고 애원도 해보고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애원이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발 회장님을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이건 학대예요. 그들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조롱했죠.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 귀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지훈이 싸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미나 씨, 주제를 알아야지.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괜히 나섰다가 당신 가족까지 다칠 수 있어. 그 애들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우리가 모를 것 같아? 그들의 비열함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제 자식들까지 언급하는 그들의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제 자식들은 제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협박은 제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장님을 이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제 손발이 묶인 듯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제 몸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회장님 병실 앞에서 서성이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는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회장님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장님께서 자녀들의 손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해 온 회장님이 이런 식으로 고통받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저 간병인인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에 제 다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저는 회장님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됩니다. 회장님 병실에 채워진 자물쇠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회장님 병실에서 작은 소동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회장님께 서류를 들이밀며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회장님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 빨리 여기 지장 찍으세요. 그래야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제발요,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회장님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회장님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저의 유대감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회장님은 언제나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몰래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진심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미나입니다. 회장님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회장님을 이곳에서 꼭 꺼내드릴게요. 제가 회장님의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은 제 목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제게는 거대한 용기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믿고 계셨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회장님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장님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해도 그들은 자녀들의 말을 더 믿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유괴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 평생 쌓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에서 보았던 그 절망적인 빛을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업고 이 병원을 나서는 상상을 했습니다. 무모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탈출 계획은 막막했습니다. 병실은 사방이 막혀 있었고 병원 경비도 삼엄했습니다. 작은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회장님을 향한 충정, 그리고 제 자식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책임감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을 구하는 것이 어쩌면 제 자식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남은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는 제 다짐은 이제 회장님을 이 악마 같은 자녀들에게서 구하겠다는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회장님을 이 병원에서 탈출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생명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 심장은 폭풍우 속 작은 배처럼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회장님의 희미한 숨소리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장님 병실로 향했습니다. 쇠빗장이 굳게 걸려 있었지만 미리 준비해둔 간이 도구로 조심스럽게 빗장을 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저 미나입니다. 이제 나가야 해요. 제가 회장님을 지켜드릴게요. 회장님은 눈을 뜨셨지만 저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반응하듯 희미하게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 등에 업었습니다. 회장님의 몸은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앙상한 몸이 제 등에서 축 늘어졌고 회장님의 미약한 체온이 제 등에 스며들어왔습니다. 미나 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의 입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마지막 힘을 쥐어내는 듯 절박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의 그 속삭임이 제 등 위에서 마지막처럼 울렸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뺨을 때릴 때마다 그 말이 귓가에 사무쳐 들려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할지 알면서도요. 저는 회장님을 업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추격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험할지 알면서도 나섰지만 이토록 빨리 위기가 닥쳐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또다시 들려오는 순간 회장님을 업은 채 저는 무작정 달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저는 고통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제 등에는 회장님의 앙상한 몸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 무게는 제 어깨를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짐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제 폐는 터질 것 같았고 허벅지는 불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제 정신은 오직 회장님의 안전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어둠 속을 헤매다 저는 낡은 폐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자락에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허물어진 담장과 깨진 창문이 으스스했지만 지금은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낡은 천 조각을 찾아 회장님을 덮어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폐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회장님은 점점 더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약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고 음식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마을 방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소리는 제 귀에 섬뜩하게 박혔습니다. 긴급 수배, 김미나 씨를 찾습니다. 김미나 씨는 치매 노인을 유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목격하신 분은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 주십시오.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유괴범이라니. 그들의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세상에 공개되고 저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세상은 저를 유괴범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쌓아온 성실함과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린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도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회장님이 평소 자신에게 건넸던 의미심장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미나 씨, 내 삶의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야. 이 집에는 내가 남긴 마지막 진실이 숨어 있어. 아무도 모르게 꼭 찾아줘. 그 말들 속에 이 위기를 극복할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 말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회장님은 치매가 깊어지기 전부터 간혹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동건 저택의 서재에서 오래된 책을 정리하다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미나 씨,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오직 진실만이 남는 법이지. 그리고 그 진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야. 그때는 그저 노인분의 푸념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씀은 분명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라니. 회장님에게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였을까? 이 대저택 안에 어딘가일까? 또 다른 날 회장님은 저택의 거실에 걸린 그림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나 씨, 저 푸른 매화 그림 말이야. 저 그림은 말이지, 이 집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 비밀을 품고 있는 그림이지. 저는 그저 회장님께서 치매 증상으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푸른 매화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그 그림은 회장님이 가장 아끼시던 그림으로 서재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열은 조금 내린 듯 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다시 업고 동굴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동건 저택, 그 서재의 푸른 매화 그림. 그곳에 회장님의 마지막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경찰의 추격과 자녀들의 감시망을 뚫고 저택에 잠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업은 채 밤길을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저는 오직 동건 저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밤은 여전히 짙었고 차가운 공기는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업은 채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차라도 마주칠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희미한 숨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 포기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동건 저택의 높은 담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택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담장은 너무나 높았고 위에 설치된 철조망은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쪽문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탈출했던 바로 그곳. 혹시나 자녀들이 눈치채고 경비를 강화했을까봐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쪽문 근처에 다다르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열었던 자물쇠는 여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했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릴까봐 심장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회장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낡은 창고에 숨겨두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고 문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찾아올게요. 회장님은 제 말을 알아듣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닫고 자물쇠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본체는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서재 문 앞에 도착하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뒤져갔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책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재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불을 밝혔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서재 안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책상 바로 옆 벽에 걸린 푸른 매화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그 그림은 유독 회장님이 아끼시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내렸습니다. 그림 뒤에는 작은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이곳에 회장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저는 손가락으로 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홈을 따라 벽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벽이 열렸습니다. 벽 안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비밀 금고가 바로 이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금고를 꺼냈습니다. 금고는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금고에는 작은 다이얼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회장님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푸른 매화 그림,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 혹시 회장님께서 평소 즐겨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나 씨, 인생은 말이지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하지만 그 숫자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많지 않지. 저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은 숫자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장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셨던 작은 회중시계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계 뒷면에는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57. 회장님께서 태어나신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3월 7일, 즉 307.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1-9-5-7-0-3-0-7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지혜가 담긴 비밀 금고가 마침내 제 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회장님의 자필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제 눈은 글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들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와 학대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자녀들이 자신의 재산에만 눈이 멀어 자신을 학대하고 감금하려 했던 모든 과정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재산을 저 김미나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김미나에게 위탁한다. 그녀는 내게 진정한 가족이었으며 내 마지막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 자식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나를 버렸다. 그들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줄 수 없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지혜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자녀들의 추악한 탐욕에 대한 분노가 제 가슴을 찢어 놓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이 모든 진실을 제게 맡기려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유언장을 품에 안고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그분의 뜻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제가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고 회장님의 명예를 되찾고 자녀들의 악행을 응징해야 했습니다. 저는 강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외침이자 저에게 주어진 거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이제 이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그것이 제게 남은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제 평생을 통틀어 이토록 거대한 무게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 어깨에 짊어진 것은 단순히 회장님의 명예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약자들이 겪는 억울함과 부당함이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을 안전하게 눕히고 나서 저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장님의 단호한 필체에서 그분의 고통과 결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회장님의 마지막 뜻은 영원히 묻힐 것이고 저는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평생을 남의 집 살림만 돌보며 살아온 평범한 간병인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고 힘 있는 자녀들과 경찰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이 진실을 알릴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언론에 제보해야 할까?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제 머릿속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회장님의 유언장과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장님께서 평소 즐겨보시던 뉴스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프로그램을 보시며 저런 기자들이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거야. 진실을 밝히는 용기, 그게 가장 중요하지.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기자. 진실을 밝히는 기자라면 제 말을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이번에는 신문 가판대로 향했습니다. 수배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시판을 애써 외면하며 저는 신문을 샀습니다. 사회면에는 여전히 치매 노인 유괴범 김미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제 얼굴 사진과 함께 제 가슴이 다시금 아려왔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신문 속에서 저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낡은 수화기를 들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과 자녀들의 학대, 그리고 제가 유괴범으로 몰린 억울한 사연까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그 목소리에 담겨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김미나 씨라고요? 지금 수배 중인 그 김미나 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김미나 씨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회장님의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하자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유언장이라 자필 유언장 말씀이십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김미나 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희가 김미나 씨를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혹시 함정은 아닐까? 수많은 의심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저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제 운명을 이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2명의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배 전단의 김민아 씨가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회장님께로 안내했습니다. 쇠약해진 회장님의 모습을 본 기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연민과 함께 충격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기자들은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회장님의 자필로 쓰인 자녀들의 비리와 학대 정황, 그리고 저에게 모든 재산을 위탁한다는 내용에 그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기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른 기자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김민아 씨,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회장님의 자필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정말 회장님의 뜻입니까? 기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을 향한 자녀들의 탐욕, 은밀한 학대, 감금 시도, 그리고 제가 회장님을 업고 탈출해야만 했던 절박한 상황까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그 목소리에 담겨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기자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언장과 제 증언을 토대로 심층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회장님 자녀들의 비리와 노인 학대, 그리고 저 김민아의 억울한 사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분노와 경악으로 들끓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저런 자식들이라니 인간도 아니야. 간병인 김민아 씨가 진짜 영웅이네. 저런 분이 진짜 가족이지. 경찰은 뭐 하는 거야? 왜 진작 수사 안 하고 무고한 사람을 유괴범으로 몰아? 당장 재수사해라. 여론은 순식간에 회장님 자녀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여론의 비난 속에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들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사회적 지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나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대중의 마음은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의 압박과 대중의 비난 속에서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검사 박선우는 이 사건에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김민아 씨의 진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박선우 검사는 몰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민아 씨,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김민아 씨 편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박선우 검사는 회장님의 유언장을 확인하고 자녀들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저의 진심과 지혜가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언론과 경찰,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얻은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님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온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세상에 알리고 자녀들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평생을 짓눌렀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회장님 자녀들의 추악한 진실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 뉴스부터 저녁 뉴스까지 모든 방송과 신문은 그들의 비리와 노인 학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분노와 경악으로 들끓었고 폐륜 자식들이라는 비난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회사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업은 중단되었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명성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때는 번듯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것을 보니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탐욕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번뜩이던 탐욕이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과 대중의 압박 속에서 경찰은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었습니다. 결국 회장님의 자녀들은 노인 학대,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시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저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제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꾸민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제가 유괴범으로 몰렸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저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금 아려왔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다시금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회장님의 자필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법정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회장님의 단호한 필체로 쓰인 자녀들의 비리와 학대 정황, 그리고 저에게 모든 재산을 위탁한다는 내용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습니다. 유언장이 낭독되는 동안 자녀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 지우는 유언장의 내용을 듣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장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기대를 어떻게 저버렸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울음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통안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뉘우침이 진심이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기를 말입니다.
마침내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판사님의 선고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저의 결백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 가벼워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푸른 요양병원의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회장님은 여전히 쇠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제 얼굴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초월한 듯 평온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 회장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그분의 뜻을 지켜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제게 고맙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평소 사회에 봉사하고 싶어 하셨던 뜻을 기억했습니다. 회장님은 종종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죠. 미나 씨, 돈은 말이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진짜 가치가 생기는 거지. 회장님의 그 말씀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이름으로 한동건 나눔재단을 설립하고 노인 복지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재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건립,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 지원,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 등 회장님의 막대한 재산은 탐욕스러운 자녀들의 손에 넘어가는 대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한동건 나눔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평생 간병인으로 일하던 평범한 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습니다. 거대한 재단을 운영하는 일은 제게 너무나 버거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봉사하는 일은 제게 큰 보람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거대한 사명을 잊지 않고 남은 삶을 오직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데 바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하며 저는 회장님의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간병인 김미나는 이제 더 이상 유괴범이 아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존경을 표했고 저의 삶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제 삶의 마지막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제 삶은 마치 한겨울의 모진 바람을 견뎌내고 피어난 매화처럼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났습니다. 동건 저택의 서재, 푸른 매화 그림 뒤에 숨겨져 있던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의 마지막 지혜이자 탐욕에 맞선 진실의 외침이었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뜻은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제가 펼치는 선한 영향력은 세상 곳곳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제 삶은 이제 빛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과 용기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